일본이 얼어붙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파워 랭킹에서 한국 5위, 일본 9위. 4계단 차이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소집된 16명의 전문가, 전원이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노벨상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자동차 5개 산업의 숫자가 공개되자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5시간 만에 터져 나온 결론. 벤치마킹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입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연구소 복도에 구두 소리가 바쁘게 울리고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 아래 이미 15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커피향이 무겁게 깔린 회의실 안,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니시무라 케니치입니다. 외무성 국제전략국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게이오 대학 개건교수로 있습니다. 62세,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동아시아 정세 분석에 바쳤죠.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파워 랭킹. 그 순위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었어요. 한국 5위, 일본 9위, 4계단 차이, 경제력, 기술혁신, 군사력, 문화 영향력, 국제 신뢰도. 이 5가지 항목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순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외교 현장에서 지켜본 흐름, 그 흐름의 끝이 이 숫자에 정확히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저만 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연구소 측에서 긴급 세미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국제 위상 재평가. 참석자 16명.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출신 관료부터 대학 연구자, 경제 전문 기자까지. 일본의 국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적합한 인원은 없었죠. 오쿠다 부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5세, 이 연구소를 15년간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흰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급하게 마련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포브스 순위표가 떴어요. 일본이라는 글자 옆에 찍힌 숫자 9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포브스가 일본을 9위로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바로 아래, 호주 바로 위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들을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5명 모두 이미 그 순위를 알고 있었지만 스크린에 크게 띄워놓으니 다시 한번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5위입니다. 순간 누군가 의자를 삐걱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지 기자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츠모토 안보전문위원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니시무라 국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얼마 전 게이오대 특별 강연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셨죠.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현장에서 본 것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탁자 위 물컵을 집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관대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삐걱대는 소리,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한숨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들었어요. 이시카와라는 젊은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4세, 도쿄대 국제정치학 박사. 연구소에서 가장 날카롭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죠. 안경 너머로 저를 쏘아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츠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58세, 젠 방위성 방위정책국 출신. 자위대 관련 분석에서는 일본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포브스 하나의 순위로 국력을 재단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사의 마케팅이지 학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여럿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강했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이시카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조롱하는 어조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5위라는 건 잠깐 제쳐두죠. 일본이 9위라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GDP만 봐도 일본은 세계 4위입니다. 4위 경제 대국이 종합 9위? 이건 포브스의 평가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후지 기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48세, 경제 전문지에서 20년 넘게 글을 써온 사람이에요. 손에 쥔 볼펜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맞습니다. 일본의 GDP는 약 4조 2천억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2배가 넘죠. 인구도 일본이 1억 2천만, 한국이 5천만. 이런 기초 체력 차이를 무시하는 순위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시카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없습니다. 일본은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만 28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한국은 조립을 잘하는 겁니다. 남이 발견한 원천 기술을 가져다가 빠르게 상품화하는 능력,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국력입니까? 회의실에 동조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지, 맞는 말이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츠모토가 자료를 펼치며 가세했습니다. 군사력도 짚어볼까요? 미일동맹은 세계 최강의 안보 체계입니다. 주일미군 5만 4천 명, 요코스카에 미 제7함대 모항이 있고 미사와에 F-3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가진 군사력이 이 체계에 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35년 전 외무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20년 전 아세안 회의에서도, 10년 전 G7 실무회의에서도 일본의 전문가들은 항상 같은 프레임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GDP, 노벨상, 미일 동맹. 이 세 단어 뒤에 숨으면 안전했으니까요. 이시카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어요. 국장님이 혹시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는 대놓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조차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2세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목구멍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각오하고 온 겁니다. 후지이가 웃음을 멈추지 않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국장님.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외무성 출신이시니까 외교적 시야에서 본 주관적 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GDP, 특허 건수, 노벨상, 군사비 지출. 어느 하나도 한국이 일본 위에 있는 게 없어요. 탁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나카가 살짝 손을 들었습니다. 42세 여성 경제분석가, 미쓰비시 UFJ 리서치 출신으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구소 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잠깐요. 저도 니시무라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포브스 순위가 GDP만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평가 항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시카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나카 씨, 뭘 더 들어요? GDP에서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종합순위에서 4계단이나 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나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다나카의 손이 무릎 위 태블릿으로 향하는 걸.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15명 중 14명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만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손떨림을 감추려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을 벌 필요도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죠. 10초쯤 지나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반응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자료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리 15부를 복사해 왔어요. 한 부씩 돌렸죠.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후지이 씨께서 GDP를 강조하셨는데 그럼 러시아는 왜 9위입니까? 후지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러시아 GDP는 세계 11위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낮아요. 그런데 글로벌 파워 랭킹에서는 한국과 같은 공동순위권에 있습니다. GDP가 국력의 전부라면 러시아는 15위 밖으로 밀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쿠지이가 입을 열려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볼펜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건 러시아의 핵무력 때문이죠.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특수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하나로 순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츠모토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를 가져오시면 곤란합니다. 핵보유국이잖아요.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네,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핵 없이 5위를 했어요.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자료 첫 페이지를 펼치라고 했습니다. 포브스 평가 기준을 정리해왔습니다. 경제력, 이건 GDP뿐 아니라 무역 규모, 산업 경쟁력, 기술 수출액을 포함합니다. 기술 혁신은 특허 건수, R&D 투자, 핵심 기술 보유 여부,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 방산 수출, 독자 무기 개발 능력, 문화 영향력은 소프트 파워 지수, 그리고 국제 신뢰도는 외교 네트워크, 위기 대응력, 국제기구 영향력입니다. 이시카와가 자료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 항목들에서도 일본이 한국보다 위인 게 많을 텐데요. 어떤 항목에서요? 일단 경제력. GDP가 2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GDP는 큽니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은요?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시카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쏘아보기만 했어요. 기술 혁신은요? 일본의 노벨상을 강조하셨는데 노벨상은 과거의 업적에 주는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 연구에 대한 인정이죠. 지금 이 순간 글로벌 기술 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구입니까?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걸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곳입니다. 둘 다 한국 기업이에요. SK하이닉스와 삼성. 점유율 합산 93%, 일본은 0%입니다. 마츠모토가 기침을 했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츠모토 위원님께서 미일 동맹을 강조하셨는데 동맹은 상대방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일본 자체의 방산 수출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츠모토의 표정이 약간 경직됐습니다. 이건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질문이었으니까요. 일본의 방산 수출은 완성 장비 기준으로 사실상 미미합니다. 필리핀에 경계 레이더를 수출한 것 정도가 대표 사례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계약 규모만 수조 원입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한국 방산 수출액은 최근 5년간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마츠모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을 준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말을 잇지는 못했죠. 이시카와가 대신 나섰습니다. 국장님, 방산 수출이 많다고 군사 강국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지역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수출 규모와 실전 능력은 다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실전 능력으로 가볼까요? 한국의 KF-21 전투기,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900km,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X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는 잠깐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도면입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꿀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이시카와의 입이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이를 갈고 있는 게 보였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약한 제비예요.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어요. 다나카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요.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15명 중 1명. 시작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탁자 위 자료를 톡 쳤습니다. 한 분야씩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방산, 조선, 배터리. 하나라도 제 말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나가겠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긴 침묵이었어요. 좋습니다, 국장님. 증명해 보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뒤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5명의 일본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을 35년간 기다렸으니까요. 오쿠다 부소장이 10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커피를 리필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15명의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거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캔 커피의 쓴맛이 혀끝을 감쌌죠. 유리창 너머로 가스미 가세키의 관청가가 보였습니다. 재무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일본 행정의 심장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어요. 이 건물들 안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그 35년의 무게를 오늘 탁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뒤에서 이시카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연구원과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발언이 좀 과했나.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시카와는 아직 적이에요. 하지만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게 오늘의 임무였죠. 오쿠다 부소장이 기침으로 재계를 알렸습니다. 15명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조롱이었다면 지금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죠. 적어도 제 말을 들을 준비는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국장님, 약속대로 분야별 증명을 시작해 주시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큰 글씨로 적어놓은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반도체. 먼저 반도체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AI라는 단어를 하루에 몇 번 들으십니까? 후지이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사를 쓰니까 셀 수 없을 정도죠. 그 AI를 돌리는 게 뭡니까? GPU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지금은 B200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혁명의 엔진이에요. 그런데 이 엔진이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은 이 자리에 많지 않았으니까요. GPU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심장이 GPU라면 HBM은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입니다. 혈관 없으면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없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어요.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53%, 삼성 38%, 두 회사 합산 91%, 나머지 9%가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일본은 몇 %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0%입니다. 0점. 이시카와가 안경을 고쳤으며 반박했습니다. 잠깐요. HBM 하나로 반도체 시장 전체를 논하는 건 무리입니다. 일본에는 키옥시아가 있고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세계 1위잖아요. 르네사스도 자동차 반도체에서 강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시카와 씨. 그럼 하나씩 가볼까요?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넘겼습니다.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죠. 한때 도시바 메모리로 세계 2위였습니다. 지금은요? 시장 점유율 3위로 밀렸고 적자가 계속되면서 경영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위, 2위를 나눠 갖고 있어요. 소니 이미지 센서. 네, 세계 1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약 200억 달러입니다. HBM 시장은요? 지금 연간 250억 달러이고 3년 안에 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후지이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볼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르네사스 자동차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건 자동차 반도체가 아닙니다. AI 반도체입니다. AI가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고 있는 이 순간, 그 핵심 부품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마츠모토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재와 장비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이건 일본 없으면 한국도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소재를 쥐고 있는 쪽이 진짜 강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5명은 됐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론이었어요. 저도 수십 번 들었던 논리였죠. 하지만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츠모토 위원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커피잔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커피잔을 만드는 흙을 파는 사람과 이 커피잔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로 만들어 파는 사람, 누가 더 부자입니까? 마츠모토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밀가루를 파는 농부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셰프, 누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소재는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역사상 소재 공급자가 완성품 생산자보다 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철광석 파는 호주가 자동차 만드는 도요타보다 힘이 셉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츠모토가 팔짱을 풀고 탁자 위에 양손을 내려놓았어요. 반박을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나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요. 제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 HBM 관련 데이터가 니시무라 국장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100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삼성도 차세대 HBM사를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HBM 제조에 필요한 TSV 본딩 기술을 일본 기업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시카와가 다나카를 돌아봤습니다. 다나카 씨,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쪽 편을 드는 건 아니겠죠? 다나카의 표정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반박하면 이 세미나의 의미가 없어요. 이시카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죠. 안경 너머로 다나카와 저를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세었습니다. 15명 중 1명. 다나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한 동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충실한 사람은 결국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삼성이 3나노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차세대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입니다. TSMC도 아직 이 기술로 본격 양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본의 라피더스는 어떻습니까?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라피더스는 2나노 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본 정부가 수조 엔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양산 시점은 빨라야 내후년입니다. 삼성은 지금 이 순간 3나노를 찍어내고 있어요. 한국이 달리는 동안 일본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차가 국력의 차이입니다. 쿠지이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메모를 하다가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오쿠다 부소장이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0%라.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얼거림이 15명 모두의 귀에 들어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산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방산 수출 순위 그래프가 떴습니다. 마츠모토가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이건 자기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마츠모토 위원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츠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 완성 장비 기준으로 대표적인 수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츠모토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수출했고 동남아 일부 국가의 방공 장비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금액은요? 레이더건은 약 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례를 보시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계약, K9 자주포 670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이 세 건의 계약 규모만 약 180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4조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호주에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수출이 확정됐습니다. 30억 호주 달러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한국 방산 수출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츠모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였어요.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요? 저는 다시 한번 뜸을 들였습니다. 3억 달러 미만입니다. 이른배 차이예요. 이시카와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으로 자체적으로 수출을 제한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제한이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3원칙의 역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시카와 씨, 지금 일본 정부가 그 원칙을 완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시카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완화해서라도 수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완화해도 살 나라가 있느냐는 거죠. 일본의 10식 전차. 성능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50만 달러예요. 한국 K2 흑표는요? 850만 달러 수준인데 성능은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앞섭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마츠모토가 반박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사 장비는 신뢰성과 운용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위대의 운용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실전 검증도 있습니다. 마츠모토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자기 말에 스스로 확신이 없는 듯한 어조였어요. 실전 검증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마츠모토의 말이 멈췄어요. 자위대는 전후 한 번도 실전을 치른 적이 없으니까요. 마츠모토도 그걸 깨달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으로 가면 한국이 앞섭니다. 한국은 정전 상태의 국가예요. 북한과 최전선을 마주하고 있죠.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제로 반격 사격을 했습니다. K2 전차는 DMZ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실전 데이터가 있다는 건 방산 수출에서 결정적인 셀링 포인트입니다. 후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방산은 정치적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산 건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급했기 때문이고, 미국 무기는 납기가 느리니까 차선책으로 한국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기술력의 증거라기보다 타이밍의 문제라고 봅니다. 후지이 씨,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위협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급할 때 선택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급한 나라가 아무 무기나 삽니까? 후지이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폴란드가 급해서 한국을 선택했다면 왜 일본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 들렸어요. 폴란드가 일본 10식 전차를 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츠모토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15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비웃음은 사라지고 불편한 침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국장님, 저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KF-21 전투기 이야기를 아까 잠깐 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시카와가 다나카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900km. 핵심은 AESA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건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 유럽 유로파이터 컨소시엄 정도만 해낸 일이에요. 일본의 F2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마츠모토가 자존심을 건 듯 물었습니다. 네, JAPG-2 레이더. 세계 최초의 전투기용 AESA 레이더 중 하나였죠.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X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데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공동 개발로 선회한 거잖아요. 한국은 KF-21을 독자 개발로 날리고 있고요. 마츠모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사실이 사실이니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탁자 건너편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앉아있던 하세가와라는 경제산업성 출신 연구원이 고개를 살짝 끄덕인 겁니다. 의식적인 동의는 아니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동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2명째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두 분야만 봤는데 공통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두 분야 모두 과거에는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NEC,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죠. 방산 기술도 자위대 장비의 국산화율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시카와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빼앗은 거죠. 중국이 하는 것처럼. 저가 전략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HBM이 저가 상품입니까? KF-21이 저가 전투기입니까? SK하이닉스의 HBM 하나에 들어가는 기술 특허만 수백 건입니다. KF-21의 AESA 레이더에 쓰인 핵심 반도체 소자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이걸 저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시카와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조롱하려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야를 더 보시죠. 그때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에 노을이 섞이면서 공기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벌써 오후 4시가 넘은 거였습니다. 2시에 시작한 세미나가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죠. 오쿠다 부소장이 시계를 흘깃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은 원래 회의를 딱딱 끊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는지, 왜 62세의 후배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섰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15명의 표정도 바뀌었어요. 공격 자세에서 경청 자세로. 사람은 진심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법이니까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물 위에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니시무라 다카오. 외무성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은 거죠. 아버지의 가장 큰 업적은 한일청 국권협정 실무에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일청 국권협정.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포항제철이 그 돈으로 세워졌고 경부고속도로가 그 돈으로 깔렸다고. 아버지한테 한국은 일본이 도와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번을 해도 목이 메었거든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관 안에서 자란 겁니다. 한국은 일본이 이끌어주는 나라,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 그게 제 20대, 30대의 인식이었어요. 이시카와가 처음으로 조롱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이야기에 취약하죠. 역사적 무게감이라는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폐가 안 좋으셔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TV를 자주 보셨는데 그날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현대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를 밀어내고 점유율 신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말렸는데도 벗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다시 메어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어요. 케니치,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5명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일생을 바쳐 한일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가스미가세키의 건물들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걸었던 복도, 아버지가 앉았던 사무실, 아버지가 바라봤던 창밖, 다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버지가 틀렸다면 어디서부터 틀린 건지를. 그게 10년 전입니다. 10년간 자료를 모으고 한국을 방문하고 양국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탁자 위 자료 뭉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그 10년의 결과물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적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뭔가 다른 층이 덮인 느낌이었습니다. 존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경청 의지라고 할까요? 다나카가 안경을 벗고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미세한 동작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츠모토는 팔짱을 풀고 있었습니다. 방어 자세가 풀린 겁니다. 이시카와만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볼펜을 딸깍거리는 건 멈춘 상태였습니다. 후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 연구 결과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추이 그래프가 떴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본의 파란 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한국의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조선업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분야입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조선업은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30년 전 일본은 세계 조선업의 왕이었습니다. 수주량 세계 1위, 기술력도 1위,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전부 일본이 최고였죠. 제가 외무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일본이고 배를 부수는 건 중국이다. 몇 명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나는 모양이었어요. 지금은요? LNG 운반선 세계 시장. 한국 점유율 70% 이상입니다. 일본은 15%까지 떨어졌어요. 전체 조선 수주량도 한국이 1위, 중국이 2위, 일본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쿠지이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벌크선은 중국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만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은 양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핵심은 뭘 만드느냐예요. LNG 운반선. 이 배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3,400억 원이에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2억 달러.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LNG 운반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개발 중이죠. 하지만 LNG 운반선에는 마이너스 163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하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의 라이선스를 가진 곳이 프랑스 GTT인데 한국의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오션이 이 기술을 40년 넘게 축적해왔어요. 중국은 이제 겨우 첫 척을 건조한 수준입니다.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였어요. 배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대, 배터리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CATL, 중국, 2위 BYD, 중국. 여기까지는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시카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중국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1등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양으로는 중국이 앞서요. 하지만 이시카와 씨,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가 어디 제품인지 아십니까? 이시카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입니다. BMW는요? 삼성 SDI, 폭스바겐은 SK온. 유럽과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주류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주로 중국 내수와 저가형 시장에서 강하죠.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때 테슬라 배터리를 독점 공급했죠. 지금은요? LG에너지솔루션과 시장을 나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아직 강하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후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도요타는 아직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도요타는 글로벌 판매 1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후지희 씨, 한 가지 숫자를 보시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대기아그룹 글로벌 판매 순위 3위입니다. 3년 전만 해도 5위였어요. 미국 시장 점유율은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 부문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가 1위잖아요. 네, 1위 맞습니다. 그런데 도요타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문제예요.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너무 오래 매달렸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늦었어요. 현대는 아이오닉 시리즈로 이미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렉서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탁자 한쪽에 앉아있던 경제산업성 출신 나카무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자동차 5개 산업에서 한국이 앞서거나 추격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나카무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정확합니다. 나카무라 씨. 이게 핵심입니다. 슬라이드를 모두 끄고 스크린을 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료가 아니라 제 말로 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5개 산업이 전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이 1위였고 지금은 한국이 앞서거나 동급인 분야들. 우연이라면 한두 개여야 합니다. 5개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건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이시카와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구조적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15명의 얼굴을 천천히 하나씩 훑었습니다. 속도입니다. 한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검토합니다. 회의합니다. 합의합니다. 보고합니다. 재검토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는데 일본은 3년을 논의합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방산 수출 협상에서 일본은 법률 검토만 2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청와대에 결제 한 번으로 해외 출장을 보냅니다. 마츠모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일본이 신중한 거지 느린 게 아닙니다. 졸속 결정보다 신중한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마츠모토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중함은 미덕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신중한 쪽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빠른 쪽에 상을 줍니다. 후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 자괴, 인정하기 싫은 공감. 복잡한 한숨이었죠. 일본이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실행합니다. 일본이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 패턴이 반도체에서, 방산에서, 조선에서, 배터리에서, 자동차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포브스 순위에 반영된 거군요. 네. 포브스가 측정한 건 현재의 GDP가 아닙니다. 국가의 역동성, 변화 속도, 위기 대응력,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겁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10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 복도에 나가 전화하는 사람,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사람. 하지만 아까 첫 번째 휴식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는 이시카와가 저를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츠모토와 후지이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후지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렸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저는 창가에 서서 다시 가스미가세키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이 풍경을 보며 출퇴근했겠죠. 아버지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추진하던 시절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시절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외무성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젊은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보이십니까? 휴식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뀌어 있었습니다. 15명 중 절반 정도가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까는 제 자료를 대충 훑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노트북으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나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고, 나카무라는 경제산업성 시절 자료를 꺼내 비교하고 있었어요. 하세가와도 노트북에 뭔가를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만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필요한 건지, 정리가 필요한 건지. 어쨌든 안경 뒤에 숨은 방어막이 하나 벗겨진 셈이었죠. 마지막 분야로 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어요. 위기 대응 DNA. 여러분, 국력의 진짜 척도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드러납니다. GDP가 크고 기술이 뛰어나도 위기 앞에서 무너지면 강대국이 아닙니다. 마츠모토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보 전문가에게 위기 대응은 핵심 주제니까요.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3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갔죠. 그날 한국과 일본의 반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츠모토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제1열 울렸습니다. 통근 열차가 멈추고 학교가 대피 지시를 내리고 뉴스가 속보 체제로 전환됐죠.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잠시 멈추고 한국 쪽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 주식시장은 미사일 발사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뉴스를 확인하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시카와가 의자에서 약간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위험에 둔감한 거지 위기 대응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감각한 게 아닙니다. 내성이 있는 겁니다. 70년간 북한과 마주해온 국민이에요. 매년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수시로 군사 도발이 있었죠. 그 속에서도 경제를 키우고 기업을 세우고 올림픽을 열고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무감각입니까? 이건 단련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이 뭘 했는지. 쿠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직접 기사로 쓴 적이 있으니까 잘 아는 주제였어요.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도입, 검사 키트 대량 생산까지 이주,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IT 기술로 구축,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초기 대응이 늦었습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대응에서 국제적 비판을 받았고 검사 확대가 늦어졌죠. 아베노마스크가 배포됐을 때 해외 언론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씁쓸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베노마스크는 일본인들에게도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눈을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오쿠다 부소장도 실시간으로 지켜본 역사였을 거예요.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회복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결혼 반지를, 돌잔치 금팔찌를, 할머니가 모아둔 금비녀를 들고 은행에 줄을 섰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모인 금이 227톤. 당시 시가로 약 21억 달러어치였습니다. 다나카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빨랐어요. 역사상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3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기는커녕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기술력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신력입니다. 집단적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포브스가 평가한 국제 신뢰도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시카와 씨께서 아까 노벨상이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한국에 자연과학 노벨상은 없어요. 하지만 국가부도 위기에서 3년 만에 부활한 나라도 없습니다.
코로나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도 거의 없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주식시장이 30분 만에 정상화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시카와가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안경 없는 눈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처리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한 게 분명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탁자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후지이의 폰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속보 알림이었죠. 후지이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이거 좀 보세요. 후지이가 폰 화면을 옆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폰이 탁자를 한 바퀴 돌았어요. 속보입니다. HD현대가 미해군 차세대 함정 설계 사업에 공식 참여 확정됐다는 뉴스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큰 뉴스였어요.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고 그 함정 설계에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마츠모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안보 전문가인 마츠모토에게 이 뉴스의 의미는 누구보다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한국의 HD현대가 선택된 겁니다. 미일 동맹이 있는데도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뉴스 자체가 제 주장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쿠다 부소장이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의 깊은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15년간 연구소를 이끌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데이터가 피부에 와닿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나카는 이미 완전히 넘어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하세가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후지이는 볼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아까의 방어적 팔짱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자세였죠. 15명 중 12명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3명이 남았어요. 이시카와, 마츠모토, 그리고 오쿠다 부소장. 이 3명이 인정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3명이 가장 어려운 상대였죠.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가스미가 세키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4시간이 넘는 세미나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커피잔과 메모로 가득한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고 스크린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자료가 필요 없었어요. 남은 건 사람의 말뿐이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1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자동차, 5개 핵심 산업에서의 한일 비교, 그리고 위기 대응 DNA, 포브스 순위가 왜 한국 5위, 일본 9위인지를 설명하는 데이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적대적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곱씹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시카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아까의 비아냥거리는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뭔가를 결심한 듯한 굳은 얼굴이었죠. 니시무라 국장님. 저는 이시카와를 바라봤습니다. 4시간 전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비웃던 그 34세 연구원이었어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번 출렁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벨상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조립만 잘한다고 깔봤어요. 하지만 국장님 말씀을 4시간 동안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노벨상이 있는 우리는 뭘 했습니까? 28개의 노벨상을 받고 그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까? HBM을 만들었습니까? 전투기를 날렸습니까? LNG, 운반선을 70% 점유했습니까? 이시카와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노벨상은 과거에 대한 인정입니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 앉아 있었던 겁니다. 후지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기자로서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 GDP 숫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4조 달러라는 숫자가 우리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 4조 달러 안에 미래 산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본의 GDP는 크지만 그 내용물이 문제입니다. 마츠모토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방위성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의 한숨은 무거웠습니다. 방산 쪽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츠모토가 탁자 위에 양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폴란드건을 물으셨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일본에는 연락이 안 왔느냐고 하셨죠. 솔직히 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게 두려워서 묻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 인정의 벽을 오늘 넘은 거예요. 다나카가 태블릿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확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니시무라 국장님이 제시한 숫자를 하나하나 크로스 체크했어요. 회의실이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HBM 점유율, 방산 수출 규모, 조선 수주량, 배터리 시장, 자동차 판매량.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장님 데이터가 대체로 정확합니다. 일부 수치는 출처에 따라 1에 2%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한국이 이 분야들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검증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인정이었어요. 오쿠다 부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오쿠다 부소장은 이 연구소의 수장입니다. 1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의 한마디가 이 세미나의 결론이 됩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스미 가세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관청가의 불빛, 도쿄타워의 주황빛, 멀리 시부야 방면의 네온 사인.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수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의미가 오늘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쿠다 부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30년간 우리는 미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미국의 시스템, 미국의 경영 방식. 그게 일본의 성장 공식이었죠.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제 벤치마킹 대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 단어가 떨어졌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단어가 4시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15명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탁자를 내려다보는 사람,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표현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어요. 동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머니 속 아버지 사진이 손끝에 닿았어요.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외무성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젊은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죠. 아버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때는 맞았어요. 일본이 한국을 도운 것도 사실이고 한국이 그 도움으로 일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일어선 나라가 걷기 시작했고 걷던 나라가 뛰기 시작했고 뛰던 나라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준 그 나라는 이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어요. 오쿠다 부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니시무라 국장.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국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십시오. 한국의 속도, 한국의 결단력, 한국의 위기 대응. 이걸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장님이 10년간 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내가 승인하겠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웃음을 당하던 자리에서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겁니다. 3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렇게 긴 하루는 처음이었어요. 이시카와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소장님, 그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한국 현지 조사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4시간 전에 한국 드라마 보셨냐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시카와를 바라봤어요. 34세 연구원의 눈에서 더 이상 조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었죠. 다나카가 태블릿을 들며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제가 맡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체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좀 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츠모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산 파트는 제가 담당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방산 수출 체계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후지이가 볼펜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기사를 써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내용을 기반으로
제목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4시간 전의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었어요. 쓸쓸하지만 솔직한 웃음이었습니다. 오쿠다 부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겠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5위, 일본을 9위로 평가한 것에 대해 우리는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무라 국장님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건 그 순위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문제는 순위가 아닙니다. 순위는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왜 이 순위에 놀라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16명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를 나눴어요. 이시카와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아까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시카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시카와 씨,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날카로운 반박이 있었기에 오늘 세미나가 의미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함께 연구합시다. 이시카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게 보였어요.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나선 건 저였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빈 의자 16개, 탁자 위에 빈 커피잔들, 메모 용지들. 4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스미가 세키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걸었을 이 보도를요. 아버지가 원조해주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건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검토하고 합의서를 돌리는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무기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찍어내고 배를 건조하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자는 순위표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저는 그걸 15명에게 증명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에게 증명할 겁니다. 아버지,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외교관으로서 제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가스미가 세키 역으로 향하는 길, 주머니 속 아버지 사진 위로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바빠질 겁니다. 이 나라를 바꿔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니시무라 케니치가 도쿄 가스미가 세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